네, 여러 가지로 흐린 날이네요. 비 소식도 있고, 중국에서 몰려오는 또 황사도 만만치가 않고, 약간은 우울한 불금이네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무지개 건강 박사님입니다.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비타민 C 좀 많이 챙겨 드셨나요? 여러분들도 많이 챙겨 드셔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15명이 사망을 한 걸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백신하고 연관성은 없다고 발표가 8명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발표가 됐지만 어쨌든 백신 이후에 나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개인 면역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다시 한번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또 이제 질병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 아스코르빈산이 질병에 도움이 되나, 이제 이 뒷장은 전부 그런 얘기예요. 12장부터 계속해서 뭐 29장까지가 전부 이제 질병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임상 데이터들을 실험 결과들을 실어놓은 거기 때문에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감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감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뭐 변종이 돼서 그렇다 그런 거지 코로나 자체도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사스도 마찬가지고 뭐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또 뭐였죠? 우리 예전에 왔던 그런 종류들이 한결같이 이제 감기 바이러스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변질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근데 왜 이렇게 변종이 자주 일어날까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질문은 자꾸 항생제들을 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적응력이 계속 길러져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변종이.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감기에 대해서 104페이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기 백신의 개발을 기대하고 이에 지금도 많은 연구비를 들이고 있다. 하지만 유용한 백신의 개발 가능성은 영원하다. 감기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와 연관된 박테리아의 숫자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네, 너무 많아요. 그것도 이제 항생제를 먹게 되면 얘가 계속 또 항생제 듣지도 않죠, 바이러스한테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얘네는 또 변종을 일으키거든요. 결국은 어쩌면 세균과의 전쟁이 우리 인류의 역사, 뭐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 중간쯤에 보게 되면 감기에 민감한 실험용 동물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감기 연구의 어려운 점 중 하나다. 인간과 유인원만이 감기에 민감한 숙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동물들은 별로 감기에 시달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감기에 걸리는 종인 인간과 유인원은 자체적으로 아스코르빈산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결국 다른 생물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아스코르빈산을 생산해내서 대항력을 길러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석박사학위 논문을 찾아봐도 감기가 왔을 때 비타민C 메가요법을 쓰게 되면 감기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라는 것은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에도 이미 뭐 수천 편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하고 있냐면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특정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활동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책에 기재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여기 뒤에 이제 쭉 나와 있어서 근데 어떤 거냐면 소아마비에도 효과가 있고요. 아스코르빈산이 우두, 헤르페스, 광견병, 수족구병 그리고 담배 모자이크와 같은 바이러스가 아스코르빈산이 효과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라는 거죠. 또 30년대의 다른 연구자들 105페이지에 보게 되면 30년대의 다른 연구자들은 아스코르빈산이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질, 포도상규군과 아메바 같은 수많은 박테리아 독소를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1930년도에 이미 밝혀진 거예요, 과학적으로. 네. 근데 자꾸들 뭐라 그래요? 약 먹으라고 하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비타민C는 부작용이 한 2가지 정도 있죠.
많이 먹었을 때 속쓰림이 있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그 외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또 수용성이기 때문에 내 몸에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배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별로 안 생기는 천연 항바이러스제 세균에 대항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109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트레스가 없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3에서 5g의 완전한 교정을 위한 처방을 지속적으로 따르면 호흡기 감염 질병에 대한 높은 저항력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코로나19도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죠. 근데 이걸 3에서 5g을 꾸준히 먹어주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3에서 5g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용량이냐면 3,000에서 5,000ml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꾸준하게 먹어주면 어떤 호흡기 감염 질병에 대해서는 한시름 놔도 된다는 거. 그게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한시름 놔도 된다라는 거. 높은 저항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1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위에서 보게 되면 감기 증상이 본 저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윈스톤 박사가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1.5에서 2g의 아스코르빈산을 몇 온수의 물에 타서 달지 않게 혹은 달게 해서 섭취했다. 20분에서 30분 이내에 또 복용하고 이것을 20-30분 간격으로 여러 번 반복했다. 대개 세 번째 복용에서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둔해지고 감기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자신에게 임상 실험을 한 데이터를 여기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2g 정도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30분 간격으로 먹어줬는데 한 세 번째 정도면 더 이상 감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이후에 더 이렇게 좀 뒤늦게 이렇게 증상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미 몸에 퍼진 상태에서는 1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복용하면 바이러스의 공세 기간이 하루 정도로 단축된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만 이렇게 먹어주면 감기가 정지한다는 얘기예요. 한 3g 정도를 2g 정도를 1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그러니까 1시간 간격으로 한 10번 정도만 먹어주면 사실은 감기는 더 이상 쓴다는 박사학위 논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호흡기 질환 쪽에 굉장히 좋은 거다. 그리고 이제 13장 그러니까 112페이지에 보게 되면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소아마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아마비 치료에 대한 아스코르빈산 처방은 어리석은 실수와 통찰력 부족, 잘못된 노력과 잘못된 가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 와중에도 한 연구원이 결국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성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도 그 연구 결과를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한 연구원이 아스코르빈산으로 소아마비를 진정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스코르빈산이 무해하고 효과적인 광범위 바이러스 제재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아까 그 한 연구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115페이지 밑에 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혈액과 세포의 아스코르빈산이 고농도로 유지되면 사람의 몸의 바이러스의 성장과 복제에 극도로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극도로 비우호적인 바이러스나 세균이 증식하는데 극도로 비우호적인 환경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조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2년도에 이제 논문도 등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간염 117페이지에 보게 되면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아스코르빈산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위에 보게 되면 1933년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아스코르빈산은 바이러스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의 치료에 사용하면 매우 안전하다. 필요한 만큼의 고용량을 처방했을 때 간염 바이러스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간세포에 작용하여 퇴행성 변화를 예방한다라고 33년에 연구 결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7년도에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도 54년도에 또 바우어와 스타우브라는 두 사람이 아스코르빈산 10g을 처방해서 간염 치료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결과 데이터들도 있고요. 결국은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비타민 B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병행을 해서 써야 될 것이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10여 년 강의를 하면서도 아스코르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의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하는 역할, 서브로 하는 역할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콜라겐을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점도 있지만 서브로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드시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요? 그냥 설사 안 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드시면 많은 질병들이 몸을 사라지고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또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 장 환경을 개선시켜 주거든요. 몸 안의 독소를 깨끗하게 클린해주는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즐겨하는 그 방법 중에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디톡스잖아요. 그 디톡스의 기본도 어쩌면 비타민C가 우리가 평상시에 어윈 박사님이 얘기한 1에서 3g을 꾸준히 먹어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디톡스도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또 118페이지에 보게 되면 헤르페스에 대해서 이렇게 또 헤르페스 세균에 대해서도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병은 피부나 점막의 급성 염증 질환이다. 특히 헤르페스가 어디에 많이 생겨요? 입가에 많이 생기죠. 이것도 아스코르빈산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헤르페스도 그렇고 기타 바이러스 질환 그래놔가지고 뭐 바이러스성 폐렴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119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타 바이러스 질환 해가지고 바이러스성 폐렴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라는 임상 결과가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폐 질환으로 호흡기 문제로 생겨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미리 많이 먹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49년도에 홍역 유행기에 아스코르빈산을 예방 목적으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또 53년에도 홍역에 걸린 10개월 아이를 치료한 사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쭉 책에 돼 있습니다. 또 어떤 거냐 하면 이제 14장은 세균 감염이에요. 세균 감염에도 바이러스뿐이 아니고 세균 감염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12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아스코르빈산이 세균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사멸시키는 성질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세균도 사멸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미니멈 정지, 조금 더 과하게 좀 먹었다 싶으면 세균도 사멸시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1941년에 여러 미생물이 아스코르빈산 2mg 프로에서 억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세균은 황색포도상규균. 이게 황색포도상규균이면 지금 우리 인간한테 가장 많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위암이죠. 위암을 일으킨다고 이제 아니구나. 그거는 헬코박터구나. 황색포도상규균은 장에 관련된 질환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데 이것들이 아스코르빈산 2mg 정도면은 그러니까 물에 탔을 때 2mm예요. 뒤에 퍼센테이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도가 2mm 농도를 타서 먹게 되면 얘네가 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또 장티푸스균, 설사를 일으키는 거죠. 네. 장티푸스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연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장티푸스예요. 장질부사. 이것도 되고요. 대장균, 결국 설사를 일으키는 거, 고초균 이런 것들이 2mg 퍼센테이지에서 억제됐고요. 5mg에서는 용혈연쇄구균,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거, 폐혈증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디프테리아균도 억제한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진하게 아스코르빈산 용액을 타서 마시면 이게 억제된다는 얘기예요. 또 결핵균도 잡는다라는 거. 또 아스코르빈산의 공격에 특히 민감하다는 게 밝혀졌다. 결핵균이요, 결핵. 사람을 많이 죽였던 결핵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스코르빈산 하는 역할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4페이지 위에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몸 전체에 고루 퍼진 아스코르빈산 수준이 10mg 퍼센테이지이고 그
그 환자의 체중이 70kg이면 최저 초기 복용량은 7g이 되어야 한다. 7,000ml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7,000ml. 이런 세균이 감염됐을 때 70kg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 몸무게로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죠. 70kg일 때 7g이니까 60kg면 6g 정도 나오겠죠. 비율로 50kg면 5g 정도로 시작하게 되면 이런 세균에 감염됐을 때도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왜 또 이렇게 아스코르빈산의 효과를 보이냐면은 디프테리아의 질식, 파상풍의 근육경련, 개구장애 이런 것들은 이런 세균들이 뿜는 독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식중독균이 만들어내는 보툴리누스 독소. 이 보툴리누스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죠. 보톡스. 이 세균이 뿜는 독소가 보톡스예요. 이것들을 아스코르빈산이 중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세균들이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의 독소를 비타민C가 정화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아스코르빈산이. 네. 그러니까 비싼 오줌을 싸시는 게 나아요. 또 125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냐면 중간쯤에 백혈구는 조직의 청소부용 미화원이다. 이 중요한 신체 방어 과정은 아스코르빈산에 의존한다. 백혈구가 아스코르빈산에 의존한다라는 얘기예요. 식균 활동성은 혈액과 조직 내 아스코르빈산의 양에 좌우된다. 그러니까 피 농도에 조금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 농도가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식균 작용도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1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뭐 네 가지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스코르빈산은 정균 작용, 균을 정지시키는 작용을 하고 삼열 작용을 지니며 병원균의 성장을 예방하거나 병원균을 죽인다. 죽이는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는 세균의 독소나 독을 없애거나 무력화한다. 세 번째가 식균 작용을 조절하고 유지한다. 백혈구를 운동 에너지가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고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움직이듯이 백혈구가 쓰는 에너지 연료가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가 해가 없고 독이 없으며 효과적으로 환자의 몸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대량으로 투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원동 삼성 병원하고 부산의 고신대 또 몇 군데 병원이 있는데 그래도 큰 병원 그 두 군데에서는 가정의학과에서는 그 대용량 그러니까 비타민 C 메가요법으로 점정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서 암 환자들의 암을 개선시켰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암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을 많이 경감시키고 그런 효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32페이지에 보게 되면 백일해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백일해에서 아스코르빈산 8mg에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물에 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백일해 유발 병용균의 성장이 억제됨을 밝혀냈다. 백일해는 아이 때 맞는 백신 중에 하나죠. 그것도 비타민 C가 아스코르빈산이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윈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135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병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나병이라고 안 하죠. 지금은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그 병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아스코르빈산을 이용한 나병 치료는 오랫동안 시도되었다. 브라질의 베첼리는 근육내 주사로 50에서 100mg을 투여하여 20여 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남미에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네. 그 나병이 일반인한테도 되게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화 그 배너에서 주인공 배너의 엄마와 여동생이 나병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알게 되는 거고. 또 139페이지 밑에 보면 장티푸스에서도 아스코르빈산이 효과가 있고요. 137페이지에 보면 이질에도
아스코르빈산이 효과를 보인다고 있고요. 기타 감염증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는 아스코르빈산이 하는 역할이 너무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어느 종류를 안 가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뿜는 독소나 그 자체를 식균을 해버릴 수 있는 백혈구 활동을 또 극대로 끌어올려버리기도 하고요. 139페이지에 보게 되면 또 암이라고 해갖고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뭐예요? 암이죠. 근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까지 쭉 나와 있는 책들을 뭐 다를 본 건 아니지만 암에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 나이를 먹으면 생기는 게 암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빈번하게 암이 발생을 하느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예전에라고 뭐 암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암은 항상 있었을 거예요. 인류가 발생하고서는 항상 있었을 건데 왜 현대에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암 환자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에는 암 환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느냐. 물론 이제 환경, 먹거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독소가 쌓이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의사인데 안드레아스 모리츠 같은 사람 같은 경우가 지은 책 같은 경우는 암은 병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신 그 황성주 생식의 황성주 박사가 지은 책 암은 없다라는 책도 있고요. 책이 굉장히 많아요. 또 프랑스 의사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암이 걸려서 이제 책을 냈고 그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어요. 그쪽 계열에서. 그래서 항암이라는 책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도 뭐냐면 암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현대의학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되고 식이요법도 병행을 해야 되고 자연요법도 다 병행을 해서 동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의학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자연치유만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골고루 상황에 따라서 다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암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암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이분들이. 1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암 그리고 현재의 암 치료법은 암 환자의 비타민 C를 고갈시키는 아주 강력한 생화학적 스트레스다.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끌어다가 내 몸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영양소가 비타민 C예요. 아스코르빈산이거든요. 그러면 어인 박사도 이 책에서 얘기했지만 현재의 암 치료법 그러니까 항암이나 수술이나 또 방사선 이런 것들은 아스코르빈산을 최대한 고갈시켜버리는 생화학적 스트레스라는 얘기예요. 방사선 치료, 수술적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물질은 아주 독성이 강한 심각한 생화학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많이 고갈시킨다는 얘기예요.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부분의 포유류에서는 생화학적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더 많은 비타민C를 생산한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백혈구는 식균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깡들이 다 죽여버리는데 얘가 기름이 없어서 출동을 못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연료가 있어야 거기까지 가죠. 근데 그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타민C는 챙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어인 박사의 얘기로는. 밑에 보게 되면 1955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인용하면 포유류가 바람 인자에 노출됐을 때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동물은 비타민C 요구량을 늘려서 바람 인자로부터 과보호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암세포가 생기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동물은 하루에 5g이 아니라 10g, 20g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원숭이는 사람은 기니피그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양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고갈돼서 백혈구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백혈구가 움직이지 못하면 결국 암세포를 물론 암세포를 저격하는 거는 내추럴 킬러 세포지만 그거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 다 뭐예요? 백혈구라고요. 백혈구가 안 움직이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치워야 되는 거죠. 그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암에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타민 C만 갖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144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미국 국립 항암 치료 화학 치료 서비스 센터에서 수년에 걸쳐 새로운 항암 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비타민 C는 논의에 오르지도 못한 채 제외되었고 항암 능력에 대해 검사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더욱 가관이다. 비타민 C는 연구계획에 포함하기에는 너무 독성이 없다는 것이다. 독성이 없어서 제외된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독성이 없어서 제외됐다라는 그 말이.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려면 다 독성을 넣어야 되나 봐요. 146페이지에 보게 되면 1948년 고스와 리트만의 연구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비타민 C 농도가 4.5mg% 이하인 기관에서 암이 주로 발생했고 농도가 그보다 높은 기관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개체가 완전히 교정되려면 비타민C 농도가 이 한계 농도, 즉 4.5mg%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몸 안에, 혈액 안에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아스코르빈산 수치가 극대화로 있어야 된다. 뭐 극대화는 아니지만 미니멈 4.5mg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 무조건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147페이지에 보게 되면 백혈병에 대해서도 비타민C가 발휘한다는 얘기고요. 148페이지 밑에 쪽에 보게 되면 백혈병 환자는 병의 진행에 따른 생화학적 스트레스 때문에 몸속에 비타민C를 소진하고 결국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아주 낮아진다. 그나마 혈액에 남은 비타민C는 과다하게 증식된 백혈구에 잡아먹혀 이용하지도 못하게 된다. 결국 혈중 비타민C 농도는 0에 가깝게 되고 이는 조직들이 더 이상 이 중요한 대사물질, 즉 아스코르빈산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세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되겠죠. 또 15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에도 비타민C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고요. 152페이지에 보게 되면 심장과 혈관은 이제 폐쇄됐잖아요. 계속 거기를 도는 거지 개방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폐쇄된 시스템 내 어딘가에 누수가 진행되거나 내막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면 심장질환, 뇌졸중, 출혈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난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죠. 동맥에 구멍 뚫리지 않게. 그것뿐이 아니고 그런 것들, 또 동맥은 3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맥은 2개의 근육으로 혈관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구성물질이 뭐예요? 콜라겐이에요. 우리 몸의 근육의 30%는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콜라겐을 먹으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답답한 얘기예요. 계속 콜라겐 분자를 작게 해서 먹으면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시지만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흡수할 수 있질 않아요. 소장의 용모는 콜라겐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소장에서는 유일하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만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화학 공장에서 재처리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콜라겐을. 그러면 저분자 콜라겐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 몸에 흡수되면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과 다시 흡수해서 다시 결합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를 또 써야 되고 답답합니다. 강의하는 저도. 여성분들 정신 차리세요. 네. 그래서 콜라겐은 이 지금 폐쇄된 이것들은 전부 콜라겐이라는 거예요. 네? 콜라겐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 형성을 위해서도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망가지고 약한 콜라겐은 비타민C가 부족해서 덜 만들어진 그 저아스코르빈산 혈증의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 즉 잇몸 출혈, 치아 흔들림, 모세혈관 출혈, 상처와 흉터 재발, 불완전한 뼈 형성의 원인이 된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뼈 하면 무조건 칼슘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54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도록 권고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상동맥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타민C를. 그래서 157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에 그 약간 작은 글씨체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고혈압, 과도한 혈관 확장, 비타민C 결핍이 스트레스 위치의 내막 파열과 출혈을 야기한다. 터트린다는 얘기예요. 비타민C 결핍이.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혈액 응고라는 방법으로 몸을 살기 위해서 혈액을 응고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혈전증을 발생시키는 유래가 된대요. 비타민C가 부족해서. 생화학적 방법으로 이런 거를 그러니까 혈전증을 개선하려면 뭐 여러 가지 뭐 오메가3를 먹어서 생긴 건 녹여주고 하지만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타민C 치료법을 꾸준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비타민C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에도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어떤 질병의 효과들이 있는지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